300년간의 바이킹 시대, 수많은 바이킹들은 고향을 떠나 세계 각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약탈을 목표로 바다를 건너던 바이킹들은 점차 정착을 목표로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이킹들은 그들의 우월한 무력을 바탕으로 브리튼과 아일랜드를 침공하여 정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이킹들이 꼭 이렇게 힘으로 다른 민족의 땅을 빼앗는 방식으로만 해외 이주에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바이킹들은 모험심에 가득 차 미지의 땅을 찾아 나서기도 하였고, 어떤 바이킹들은 이주해 간 지역의 맹주가 되어 한 국가를 건설하기도 했으며, 또 어떤 바이킹들은 돈과 명예를 찾아 대제국의 용병으로 복무하기도 했죠. 이렇게 바이킹들은 유럽의 해안에서 벌인 해적질 외에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이킹은 머나먼 한반도의 역사에도 영향을 끼친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바이킹의 이주 경로는 크게 동, 서, 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먼저 서쪽의 바이킹 루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이킹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흔히 사람들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외에 바이킹의 후예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핀란드? 핀란드 사람들은 이 세 나라와 가까이는 살지만 의외로 기반이 되는 민족과 언어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어디일까요? 이 세 나라로부터 한참을 떨어져 있는 나라, 아이슬란드가 바로 바이킹의 후예입니다. 아이슬란드, 해외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 눈 덮인 북부도 여기서 촬영했고, 영화 인터스텔라의 외계 행성도 여기서 촬영했을 정도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죠. 바이킹들은 마치 신이 빚은 듯한 이 경이로운 섬의 풍경에 이끌렸던 걸까요? 덕분에 36만 명에 달하는 이들의 후손은 오늘날 아이슬란드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드, 왕좌의 게임에서 마운틴 역을 맡았던 남자 하프토르 비오른소는 키가 206cm, 몸무게 195kg의 거구의 사내로 아이슬란드 출신이죠. 이렇게 그는 자신이 바이킹의 후예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당시의 전장에서 거대한 바이킹 전사를 마주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공포 그 자체군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거대한 전사를 탄생시킨 땅, 아이슬란드. 바이킹들은 어쩌다가 이 북대서양의 한가운데 있는 섬까지 오게 된 걸까요? 아이슬란드의 고전문학 정착의 서에 따르면 전설적인 3명의 바이킹에 의해 아이슬란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나도드와 가르다르는 다른 섬으로 가던 도중 표류되어 이 섬에 도착했고, 이들에 의해 섬의 존재가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또 다른 탐험가 플로키는 처음부터 섬을 찾아낼 목적으로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까마귀를 이용해 섬을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육지에서 가지고 온 까마귀를 하늘로 날렸을 때 금세 이 까마귀가 배로 돌아온다면 최소 이 친구의 눈으로는 육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반면 이 까마귀가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새가 어딘가로 착륙을 했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그 녀석이 날아간 방향으로 육지가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 플로키는 아이슬란드에 잘 도착할 수 있었고, 이 섬을 여행하던 도중 거대한 피오르드 빙하를 보고 나서 이 섬의 이름을 아이슬란드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멋진 섬을 완전히 파악한 플로키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아주 입이 근질근질했겠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플로키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 섬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험담에 가깝게 나쁘게 이야기하고 다녔죠. 얼음으로만 뒤덮인 그야말로 아이슬랜드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몰래 다시 아이슬란드로 돌아가 지 혼자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 지능적인 자연인이군요. 실제로 아이슬란드에는 생각보다 눈과 얼음이 별로 없습니다. 살만합니다. 아이슬란드 건국의 아버지 잉골프르 아르나르소는 제대로 된 아이슬란드의 첫 이주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이슬란드로 오게 된 계기는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본래 노르웨이에서 살던 잉골프르는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귀족의 아들과 심각한 불화를 겪게 되었고, 급기야 그를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 귀족의 원한을 사게 된 잉골프르는 자신의 모든 땅을 다 빼앗긴 채 노르웨이에서 추방당했고, 결국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살 곳을 찾아야 했으며, 플로키와 같은 탐험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서쪽 바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잉골프르는 고생스럽고 오랜 항해를 하면서 신들의 도움으로 아이슬란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신들의 선택을 믿어보기로 하고 노르웨이에서부터 가져온 장승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류에 있는 해변에 정착지를 건설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직접 발로 뛰며 장승을 찾아 나선 것은 아니고 노예들을 시켜서 그 장승을 기어코 찾아내었습니다. 잉골프르는 874년 이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날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의 수도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죠. 레이캬비크라는 말은 아이슬란드 말로 연기가 나는 만이란 뜻입니다. 아이슬란드는 화산섬으로서 온천의 수증기가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오늘날 아이슬란드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아이슬란드 출신 바이킹 붉은 머리 에이리크는 좀 더 서쪽으로 나아가 그린란드를 발견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어렸을 적 아버지가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온 가족이 노르웨이에서 추방당하여 아이슬란드로 이주해 온 이주민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뭔 집안 내력도 아니고 에이리크도 아이슬란드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여기서도 추방을 당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에이리크는 바이킹 특유의 모험심을 발휘하여 새로운 땅을 찾아 한 번 더 서쪽으로 항해를 떠났고 그 결과 그린란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그린란드, 이 거대한 땅덩어리는 섬일까요? 대륙일까요? 그린란드 대륙이란 말 못 들어보셨죠? 섬입니다. 오늘날 국제 관습상 어떤 육지가 그린란드보다 크면 대륙이고 작으면 섬입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륙인 거고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거죠. 하지만 거대한 크기에 비해 사람이 살 곳은 굉장히 부족한 곳입니다. 전체 땅의 80% 이상이 빙설지대고 10% 이상이 황무지며 해안가 끄트머리 1%만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초원지대입니다. 이름과 다르게 굉장히 춥고 척박한 땅이죠. 오늘날 그린란드 자치령의 전체 인구는 5만 6천 명 정도고 수도이자 그린란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누크의 인구는 1만 7천 명 정도인 것만 봐도 사람이 살아가기 수월한 곳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바이킹들은 이곳에 정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에이리크가 도착한 곳은 오늘날 브라타 홀리드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에이리크는 984년부터 정착촌을 세웠고 이곳의 족장이 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후 그린란드의 바이킹들은 목축을 하고 바다코끼리의 상아를 본국인 노르웨이에 수출하는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정착 이후에는 나름 번성기도 있어서 잘 나갈 때는 로마 교황청에서 가톨릭 교구를 설치해주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전혀 그린하지 않은 이 땅의 이름이 왜 그린란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아이슬란드가 그린란드보다 훨씬 푸르고 따뜻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만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썰이 있는데 에이리크가 처음 정착한 지역이 그린란드에서 가장 푸른 지역에서 그랬다는 썰도 있고 에이리크가 이주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이름 사기를 쳤다는 썰도 있습니다. 이건 아이슬란드에 혼자 살고 싶었던 플로키가 얼음왕국이라고 뻥친 것과 전혀 반대 상황이군요. 사실 그린란드가 아이슬란드보다 더 춥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바이킹들은 그린란드까지 도착하여 제법 그럴듯한 작은 나라까지도 세웠지만 여전히 모험은 끊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들은 더욱 서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린란드 바이킹 족장 에이리크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의 이름이 레이프였습니다. 레이프 에이리크손. 부전자전이랄까 이 사람 역시 타고난 탐험가였죠. 물론 이번 모험은 레이프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누굴 어떻게 담갔다가 추방당하는 식의 그런 스토리는 아니고 족장의 아들로서 정정당당하게 탐험가의 타이틀을 달고 서쪽을 향해 떠나 기어이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그런 스토리죠. 이 땅이 바로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다시 말해 바이킹들은 1492년 10월 12일 날 도착한 콜럼버스보다 500년 더 먼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역사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전설 정도로 치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 지역에서 바이킹 정착촌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이 전설은 이제 실제 역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개척한 지역은 헬룰란드, 마르클란드, 빌란드 이 세 곳으로서 헬룰란드는 평평한 돌의 땅이란 뜻으로 오늘날 캐나다 누나부트의 베핀섬 어디께로 추정되고 있고
마르클란드는 숲의 땅이란 뜻으로 목재가 부족했던 그린란드 바이킹들이 나무를 하러 오는 것이었는데 오늘날 캐나다 레브라도 해안가 근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란드는 풀의 땅이란 뜻으로서 오늘날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랑스오 메도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랑스오 메도즈에서 실제로 바이킹들의 정착촌이 발견되었죠. 그러나 서쪽으로 향했던 바이킹들은 안타깝게도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땅에 자신들의 뿌리를 내리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먼저 그린란드 바이킹들은 후에 들어온 이누이트인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패배하여 사라졌습니다. 이누이트인들은 바이킹들보다 추위를 견디는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누이트인들이고 나머지 유럽인들과 유럽 이누이트 혼혈인들은 18세기에 들어온 덴마크인들의 후예입니다. 물론 이들은 더 이상 바이킹이라 불리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린란드에는 더 이상 바이킹의 직접적인 후예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아메리카의 빈란드 바이킹들도 이미 털을 잡고 있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난 나머지 정착에 실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바이킹들이 원주민들의 공격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원주민들과 우호관계를 쌓고 싶었던 바이킹들은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유를 갖다 주기도 하였는데 이 우유를 먹고 심각한 유당불내증을 앓은 원주민들이 자신들에게 독약을 줬다고 생각하여 바이킹들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메리카에서도 바이킹은 오래 정착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이킹의 서쪽 진출은 아쉽게도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동쪽으로 진출한 바이킹들의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 합니다. 미리 조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기원이 된 사람들이 바로 동쪽으로 향한 바이킹들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